새벽 5시, 박노인은 어김없이 눈을 뜬다. 알람 시계는 필요 없다. 4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던 몸이 이제는 알아서 깨어난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 쪽을 살핀다. 아내 정순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이불은 접혀 있고 베갯니든 아직 빳빳하다. 어젯밤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에휴,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온다. 박노인은 낡은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한다. 형광등을 켜자 작은 부엌이 환하게 밝아진다. 싱크대 옆 탁자에는 빨간 봉투들이 쌓여 있다. 독촉장, 카드 명세서, 대출 안내문. 그는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린다. 쌀을 씻는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 마디가 시큰거린다. 관절염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쌀뜨물을 버리고 적당한 물을 붓는다. 밥솥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른다. 딸각 하는 소리와 함께 주황색 불이 들어온다. 냉장고를 연다. 무, 배추, 두부, 된장. 그는 능숙하게 재료를 꺼낸다. 40년 가까이 분식집을 하며 칼질을 해온 손이다. 썰고 볶고 끓이는 일이 몸에 배어 있다. 물을 나박나박 썰어 넣고 멸치 육수를 붓는다. 된장을 풀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진다.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인데. 혼잣말이 새어나온다. 정수는 된장찌개를 유난히 좋아했다. 특히 아침에 갓 지은 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가 행복하다고 했다. 그때는 둘이 함께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고생했소. 당신도 고생했어요. 국물 맛이 기가 막혀. 역시 우리 가게 국물은 당신이 내야 제맛이야.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행복이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다. 밥이 익는 냄새가 난다. 박노인은 밥솥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살짝 뒤적인다. 윤기 나는 쌀밥이 김을 뿜어낸다. 그는 밥공기에 밥을 담고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옮겨 담는다. 김치 몇 조각을 작은 접시에 담고 상을 차린다. 하지만 상은 하나뿐이다. 혼자 먹을 밥상. 박노인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든다. 밥 한 술을 뜨다 말고 멈춘다. 맞은편 빈자리가 자꾸만 눈에 들어온다. 오늘은 제발 조금만 늦게라도 들어와줘라. 그는 중얼거리며 밥을 입에 넣는다. 밥은 따뜻하고 구수하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는다. 억지로 삼키고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는다. 맛이 없다. 음식 맛이 없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맛이 나지 않는 것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가 이렇게 변한 게. 박노인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간다. 정순과 처음 만난 건 42해 전이었다. 그때 박노인은 27, 정수는 23이었다. 중매로 만났다. 첫 만남에서 정수는 수줍게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예뻤다. 따뜻하고 정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나도 음식 장사를 해볼까 생각 중이요. 어머, 그럼 잘 됐네요. 저도 돕고 싶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했다. 신혼살림은 초라했지만 행복했다. 작은 월세방 한 칸에서 시작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장사 구상을 했다. 떡볶이, 순대, 김밥. 서민들이 좋아하는 분식으로 가게를 열기로 했다. 30대 초반 드디어 작은 가게를 얻었다. 시장 입구 모퉁이, 평수로 치면 고작 5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둘에게는 꿈의 성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둘이 함께 일했다. 정수는 김밥을 말고 박노인은 국물을 끓였다.
여보, 우리 떡볶이 소스 좀 더 달게 해볼까? 좋지. 요즘 사람들이 단 거 좋아하더라고. 그럼 고추장 양은 줄이고 설탕을 좀 더 넣어봐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다. 입소문이 났다. 시장 입구 분식집 떡볶이 맛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몰려왔고 아줌마들이 장 보러 왔다가 한 그릇씩 먹고 갔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 고마워라. 더 먹고 싶으면 또 와. 정수는 손님들에게 정이 많았다. 단골 손님 얼굴은 다 외우고 그들의 사연도 귀담아 들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해주고 누가 좋은 일 있다고 하면 함께 기뻐해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 음식도 맛있지만 인심이 더 푸짐한 가게였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낳지 않았다. 정순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처음에는 둘 다 속상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였다.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가게는 작았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 큰 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다. 노후 준비로 조금씩 저축도 했다. 퇴직금 통장, 적금, 보험. 나름대로 준비는 해두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다. 2020년 초봄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잠깐 지나가는 감기 정도려니 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장은 한산해졌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매출이 뚝 떨어졌다. 하루 매출이 반의 반으로 줄었다. 그래도 버텼다. 임대료는 나가고 재료비는 들고 그래도 문을 열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싶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적자가 계속됐다. 저축해둔 돈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다.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해약하고 그래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다. 2022년 가을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미안해요, 당신. 왜 당신이 미안해? 세상이 이렇게 된 건디. 그래도 30년을 지켜온 가게인디. 정수는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며 울었다. 박노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들의 청춘이고 추억이고 삶 자체였다. 폐업 후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집은 있었다. 15년 전에 산 작은 아파트였다. 대출금은 다 갚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일상이었다. 40년 가까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게에 가던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막막했다. 박노인은 그래도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밥하고 소소한 일들로 하루를 채웠다. 가끔 동네 친구들을 만나 소주 한잔하며 세월을 달랬다. 하지만 정수는 달랐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정순도 집안일을 하고 TV를 보고 그럭저럭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해졌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봤다. 말수가 줄었다. 밥맛도 없다며 잘 먹지 않았다. 당신 괜찮소? 네. 밥 좀 먹어요. 내가 미역국 끓였어. 나중에요. 대화가 끊겼다. 박노인은 걱정이 됐지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는. 그러던 어느 날 정순의 옛 친구 미자가 전화를 했다. 언니, 나 미자야. 오래간만이지? 미자야. 그래, 잘 지냈어? 응. 언니 요즘 어때? 많이 심심하지? 우리 내일 만날래?
시내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 응, 그래도 돼. 당연하지. 언니 맨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나가서 바람 좀 쐬자. 다음 날 정수는 오랜만에 외출했다.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박노인은 그런 아내를 보며 안도했다. 다녀오세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소. 응, 저녁 때쯤 올게요. 하지만 정수는 저녁 때 오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당신 왜 이렇게 늦었소? 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밥은 먹었소? 응, 먹었어. 당신은? 나도 먹었소. 그날 밤 박노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정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들떠 있었다. 흥분되어 있었다. 마치 오랜만에 재미있는 일을 경험한 사람처럼. 며칠 후 정수는 또 외출했다. 이번에도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다. 그리고 또 늦게 들어왔다. 요즘 자주 나가네요? 응, 친구들이 자꾸 나오래.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다니지는 마소. 나이가 있는데. 알았어요. 걱정 마요. 하지만 외출은 잦아졌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서너 번, 급기야 거의 매일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박노인은 의심이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60대 중반의 여자가 매일 밤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니는 거요? 정수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친구들 만나요. 매일? 응. 뭐 하는데? 그냥 수다 떨고 차 마시고 그래요. 밤 12시까지? 언니들이 늦게까지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거짓말이었다. 박노인은 알 수 있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다. 그녀가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내를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다. 그날도 정수는 외출했다. 친구 미자를 만난다고 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다녀오세요 하고 배웅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녁 6시쯤 박노인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자였다. 여보세요, 미자씨? 아, 형부님. 저 미자예요. 혹시 언니 집에 계세요? 아니, 당신 만난다고 나갔는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저는 오늘 언니 못 봤는데요. 예? 오늘 약속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만났는데 그 후로는.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미안하오. 네, 형부님. 언니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박노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었다. 아내는 미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 그럼 어디에 간 걸까? 그날 밤 정수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다. 당신 어디 갔다 왔소? 친구들 만났어요. 미자 씨한테 전화 왔었소. 정순의 몸이 굳었다. 그래요? 당신 오늘 미자 안 만났다며? 다른 언니들 만났어요. 누구? 형부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동창들. 또 거짓말이었다. 박노인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무서웠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다. 그래요. 피곤할 테니 씻고 자소. 네. 정수는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갔다. 박노인은 거실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며칠 후 박노인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카드 회사에서 온 명세서였다. 정순 앞으로 온 것이었다. 평소에는 그냥 아내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번에는 손이 떨렸다.
아니다.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다. 명세서를 펼쳤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었다. 사용 금액이 350만 원이었다. 350? 믿을 수 없었다. 정수는 평소에 카드를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 달에 10만 원도 쓸까 말까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 달에만 350만 원이라니. 내역을 살펴봤다.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 거의 모든 내역이 현금 서비스였다. 그것도 심야 시간대에. 박노인은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명세서를 꼭 쥐었다. 현금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뭘 한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순이 들어왔다. 당신 벌써 왔소? 정순은 박노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박노인의 손에 들린 명세서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뭐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350만 원을 어디에 쓴 거요? 말해보시오. 박노인이 소리쳤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함을 지른 것이었다. 정수는 움찔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거짓말. 박노인은 벌떡 일어났다. 현금 서비스를 이렇게 여러 번 심야에 받아서 친구한테 빌려줬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대체 뭘 한 거요? 당신이 요즘 매일 밤늦게 나가서 뭘 하는지 다 말해보시오. 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다. 박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나가 있을 테니 생각 좀 해보시오. 박노인은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한참 걸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다 가려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가게를 접은 후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그게 부족했던 걸까? 1시간쯤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불이 꺼져 있었다. 정수는 안방에 들어가 있었다.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녘 박노인은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정순이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딸깍딸깍 하는 소리. 핸드폰 터치하는 소리였다. 박노인은 문 앞에 가만히 섰다. 귀를 기울였다. 정순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제발, 제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잠시 후 정순의 긴 한숨이 들렸다. 아, 또. 박노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다. 오랜만이었다. 박노인이 일어났을 때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일어났어요? 밥 먹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밝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박노인은 말없이 밥상 앞에 앉았다. 당신, 먹어요. 식기 전에. 정수는 박노인의 말을 자르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대화는 없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정순이 외출한 사이 안방을 들여다봤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뭔가 확인해야 했다. 서랍을 열었다. 옷가지, 화장품, 잡동사니.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빨간 봉투 뭉치를 발견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꺼냈다. 독촉장이었다. 여러 카드 회사에서 온 독촉장들.
미납금 안내, 연체 경고, 신용 하락 통보. 봉투가 10개가 넘었다. 박노인은 하나씩 펼쳐봤다. 금액이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400만 원, 520만 원, 600만 원.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다. 2천만 원.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봉투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대체 이걸 어디에 쓴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삼성카드입니다. 정순 고객님 계신가요? 아, 지금 안 계십니다만. 그러시군요. 고객님께서 연체가 계속되고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미납액이 520만 원이시고 이번 달까지 입금이 안 되시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박노인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저녁 무렵 정순이 돌아왔다. 박노인은 거실 탁자 위에 독촉장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걸. 이게 뭐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오히려 소리치는 것보다 무서웠다.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소. 이 돈을 어디에 쓴 거냐고. 말 못해요. 뭐? 말할 수 없어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아내를 때릴 순 없었다. 4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다. 당신, 설마. 박노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박, 하는 거요? 정순의 몸이 움찔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노인은 알 수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현금 서비스를 밤늦게 여러 번 받고 이렇게 빚이 쌓이고. 도박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소. 정수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 한 번만 해보려고. 친구? 미자 언니가 경마장에 가보자고 해서 한 번만 구경하려고 갔는데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부터였구나. 미자를 만나러 나간 그날부터 경마장에서 조금 땄어요.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만 원을 땄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후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생각만 나고. 그래서 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잃었어요. 100만 원을. 그만두지 그랬어. 그만두려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잃은 걸 만회하고 싶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갔는데 또 잃고. 악순환이었다. 잃으면 만회하려고 더 하고 따면 더 따려고 더 하고. 끝이 없었다. 경마장은 돈이 많이 드니까 나중에는 인터넷으로 했어요.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더라고요. 밤에도, 새벽에도. 그래서 밤늦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했어요. 근데 소액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금액을 올렸고, 카드 한도가 다 차면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면 대출을 받고.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인생에서 아내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다. 당신,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요? 말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 크게 따서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은 없소. 도박은 그런 게 아니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독촉장들을 집어들었다. 이 돈, 어떻게 갚을 거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 뿐이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정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위로하러 가지 않았다. 갈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2천만 원. 이걸 어떻게 갚지? 퇴직금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그걸로 갚으면 되긴 한다. 하지만 그건 노후 자금이었다. 둘이 늙어서 먹고 살 돈이었다. 그걸 다 쓰면. 하지만 어쩌겠어. 아내를 그냥 둘 순 없지.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결심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겠다. 카드빚부터 정리하고 정순을 병원에라도 데려가야겠다.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에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박노인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내를 믿어보기로 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저버릴 순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다. 퇴직금 통장에서 2,200만 원을 찾았다. 수수료와 이자를 생각해서 조금 여유 있게 찾았다. 집으로 돌아와 정순을 불렀다. 당신. 정순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나왔다. 밤새 운 것 같았다. 이 돈으로 빚부터 다 갚으시오. 정순은 박노인이 내민 통장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이게 내 퇴직금이요. 이걸로 카드빚 다 갚고 앞으로는 절대로 도박하지 마시오. 당신.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절대로 안 할게요. 박노인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약속하시오. 이번이 마지막이요. 네. 약속할게요. 정말로. 박노인은 아내를 믿기로 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둘이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박노인의 착각이었다. 정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빚을 정리한 후 한 달은 평화로웠다. 정수는 약속을 지켰다. 매일 집에 있었고 밥도 잘 차려주었고 예전처럼 웃기도 했다. 박노인은 안도했다. 역시 한 번의 실수였구나. 이제 괜찮아질 거야. 둘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여보, 고등어 살까? 당신 고등어 좋아하잖아. 그래요. 하나 사시오. 된장도 떨어졌는데 여기 된장 맛있어. 우리 이거 사자. 알았소.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박노인은 행복했다. 이렇게만 지낼 수 있다면 퇴직금 좀 쓴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이 말했다. 여보, 나 내일 병원 좀 가야 해요.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 그냥 정기검진. 오래 안 받았잖아요. 그래요. 나도 같이 갈까?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다음 날 정수는 아침 일찍 나갔다. 박노인은 집안일을 하며 아내를 기다렸다. 점심때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 저녁때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 밤 9시쯤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여보 오나? 검진 받고 나서 친구 만났어요. 좀 늦을 것 같아. 병원은 다녀왔소? 네, 다녀왔어요. 별일 없대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오시오. 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정순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흥분되어 있었다. 예전에 도박하고 돌아올 때의 그 목소리와 똑같았다. 박노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아니겠지. 밤 11시 정순이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정말 병원 갔다 온 거요? 네, 갔다 왔어요. 거짓말 아니오?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박노인은 믿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반복됐다. 정수는 이유를 대고 외출했고 밤늦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거나 반대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박노인은 알았다. 정순이 다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인정하기 싫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또 카드 명세서가 왔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사용 금액 280만 원. 또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는데 또 시작된 것이다. 저녁에 정순이 돌아왔을 때 박노인은 명세서를 들이밀었다. 이게 뭐요? 정순은 명세서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그게 또 한 거요? 약속했잖소. 다시는 안 한다고. 미안해요. 단 한 번만. 딴 돈으로 갚으려고. 그런 일은 없소.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절망이었다. 왜요? 왜 다시 한 거요? 내가 뭘 잘못했소?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정수는 주저앉아 울었다. 참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을 봐도, 밥을 해도, 자꾸 그 생각만 나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중독이었다.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박노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는 병들었다. 정신적으로 아픈 것이다. 당신, 병원에 가야겠소. 정신과. 싫어요. 가야 해요. 이건 당신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우리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다른 동네 병원에 가면 돼요. 며칠 후 박노인은 정순을 설득해 병원에 데려갔다. 시내에 있는 큰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의사는 정순을 진찰하고 말했다. 도박 중독입니다. 상담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박노인은 다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치료해야겠다고. 정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정순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은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다. 또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문을 열었다. 정수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숨겼다. 뭐 하는 거요?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요. 보여주시오. 왜요? 보여달라니까요. 박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정수는 머뭇거리다가 핸드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도박 사이트가 켜져 있었다. 당신, 지금 이거 하고 있었소? 아니요. 그냥 들어가 봤을 뿐이에요. 안 했어요. 거짓말. 박노인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베팅 내역이 있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오늘 밤에만 100만 원 넘게 잃었다. 병원 다니면서 약 먹으면서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실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다고. 당신 지금 약 먹고 있잖소. 약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요. 정순도 소리쳤다. 당신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자려고 눈을 감아도 밥을 먹어도 텔레비전을 봐도 온통 그 생각만 나요. 한 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박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정순의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통도 너무 컸다. 나도 힘들어.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때문에 나도 힘들단 말이오. 매일 밤 당신이 혹시 또 도박하는 건 아닌가, 빚을 또 만드는 건 아닌가, 그 생각에 잠도 못 자요. 퇴직금도 다 썼고 이제 남은 돈도 얼마 없어. 우리 늙어서 뭐 먹고 살 거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소.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 못 끊는 거요? 나를 위해서라도 못 끊겠소?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내를 떠날까? 친구들이 말했다. 그런 여자는 버려야 해.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다. 쉽게 버릴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박노인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2달이 더 지났다. 정순의 도박은 계속됐다. 몰래 은밀하게. 박노인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박노인은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통장을 모두 자기 이름으로 옮기고 정순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었다. 카드도 모두 정지시켰다. 정순은 반발했다. 내가 애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 스스로 못 참잖소. 내가 막는 수밖에 없소.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부부 사이는 점점 냉랭해졌다. 대화가 줄었다. 함께 있어도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박노인은 동네 친구 영철을 만났다. 소주를 마시며 하소연했다. 영철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형님, 내가 말했잖아. 그런 여자는 버려야 한다고.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디. 형님 착한 게 병이야. 그렇게 살다간 형님이 먼저 쓰러져. 영철의 말이 맞았다. 박노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랐다. 가슴도 자주 답답했다. 밤에는 잠을 설쳤다. 그래도 나라도 붙잡아야지. 박노인은 중얼거렸다. 저 사람 혼자 두면 더 망가질 거야.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해. 형님. 영철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박노인을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겨울이 왔다. 날씨가 추워졌다. 박노인은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아까웠다. 돈을 아껴야 했다. 정순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다. 정수는 남편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도박 생각뿐이었다. 돈이 없으니 더 조급해졌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한 번만 크게 따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날 정수는 몰래 남편의 통장을 뒤졌다. 찾았다. 퇴직금 통장. 아직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정순의 손이 떨렸다. 이 돈으로 한 번만 크게 따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하지만 통장 비밀번호를 몰랐다. 정수는 생각했다. 남편 생일? 아니다. 결혼기념일? 아니다. 뭘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시도해봤다. 자신의 생일. 딸깍하고 통장이 열렸다. 박노인은 아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해둔 것이었다. 정수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유혹도 강해졌다. 이 돈으로 꼭 따야 해. 그래야 당신한테 보답할 수 있어. 정수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외출한 사이 은행에 갔다. 500만 원을 인출했다. 손에 쥔 돈 뭉치가 뜨거웠다. 가슴이 뛰었다. 이걸로 5천만 원을 만들 거야.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정수는 바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500만 원을 모두 입금했다. 그리고 베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겼다. 500만 원이 700만 원이 됐다. 가슴이 뛰었다. 역시 오늘은 느낌이 좋아. 그녀는 더 큰 금액을 걸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졌다. 7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됐다. 정수는 패닉에 빠졌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녀는 남은 100만 원을 모두 한 판에 걸었다. 올인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결과가 나왔다. 패배. 아.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00만 원이 모두 사라졌다. 남편의 마지막 노후 자금.
그것을 단 2시간 만에 날려버렸다. 어떡하지? 어떡해? 손이 떨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이 돌아온 것이다. 당신 다녀왔소?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핸드폰을 감추고 방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노인은 이상함을 느꼈다.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하다가 500만 원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다. 이게 뭐야? 그는 정순을 불렀다. 당신 이거 아시오?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정순은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뺐어요. 뭐? 미안해요. 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당신이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둔 걸 그렇게 믿었는데.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먼. 그날 밤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깊은 침묵만 흘렀다. 며칠이 지났다. 박노인은 더 이상 정순과 대화하지 않았다. 밥을 차려줘도 말없이 먹었다. 외출할 때도 말없이 나갔다. 정순은 괴로웠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칼처럼 아팠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다. 그리고 정순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한 번만 크게 따면,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중독된 사람에게 이성은 없었다. 정순은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정순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실패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독된 머릿속은 그런 위험을 계산하지 못했다. 오직 한 번만 크게 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문제는 남편의 동의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공동명의 주택이었다. 정수는 방법을 찾았다. 인터넷을 뒤지고 대부업체 광고를 살폈다. 그리고 한 곳을 찾았다. 불법에 가까운 곳이었지만 서류만 조작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대출 상담 받고 싶은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 담보 대출이시죠? 가능합니다. 한번 만나시죠. 며칠 후 정수는 남편 몰래 외출했다. 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대부업자를 만났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집 시세가 얼마쯤 되나요? 2억 5천 정도요. 기존 대출은? 없어요. 다 갚았어요. 남자의 눈이 반짝였다. 좋네요. 그럼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정순의 가슴이 뛰었다. 5천만 원이면 충분했다. 그 돈으로 크게 한 판 벌이면. 근데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그게 남편이 지금 지방에 계셔서. 아, 그럼 제가 서류를 만들어 드릴게요. 도장만 찍어 오시면 됩니다. 도장. 어떻게 찍죠? 남자는 시익 웃었다.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어떻게든 찍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정수는 알았다. 불법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박노인이 잠든 밤 정수는 남편의 도장을 찾았다.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양심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하지만 중독의 힘은 양심보다 강했다. 정수는 도장을 들고 서류에 찍었다. 그리고 다음 날 대부업자에게 서류를 넘겼다. 일주일 후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됐다. 정수는 그 돈을 보며 떨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번에는 꼭 따야 해.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정수는 그날 밤부터 미친 듯이 도박을 했다.
5천만 원을 조금씩 나눠서 베팅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졌다. 잃으면 따려고 더 큰 돈을 걸었고 따면 더 따려고 더 큰 돈을 걸었다. 이틀이 지났다. 5천만 원은 3천만 원이 됐다. 사흘이 지났다. 3천만 원은 1천만 원이 됐다. 나흘째 밤 정수는 남은 1천만 원을 모두 한 판에 걸었다. 마지막 승부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제발, 제발. 그녀는 기도했다. 하지만 신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패배. 화면에 떠오른 글자를 본 순간 정수는 비명을 질렀다. 아!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다. 집을 담보로 받은 돈. 실패하면 집을 잃게 되는 돈. 그것을 단 나흘 만에 모두 날려버렸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숨이 막혔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집을 패닉이 밀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과호흡이 왔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1시간쯤 지나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현실이 실감났다. 집을 잃는다. 우리 집을. 15년 전 40대 중반에 어렵게 산 집이었다. 적금을 모으고 대출을 받고 가게 매출의 반을 쪼개서 간신히 장만한 집. 박노인과 함께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가졌다며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집. 정수는 울었다. 미칠 듯이 울었다. 하지만 눈물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정수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박노인은 이상함을 느꼈다. 당신 어디 아파요? 아니요.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정수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집에서 쫓겨나는 꿈, 남편이 쓰러지는 꿈, 자신이 감옥에 가는 꿈. 악몽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깼다. 그러던 어느 날 등기소에서 우편물이 왔다. 박노인이 받았다. 뭐지? 봉투를 뜯는 순간 박노인은 얼어붙었다. 근저당권 설정 통지서였다. 자신의 집에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 누가? 박노인은 안방으로 달려갔다. 정순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당신. 이불을 확 젖혔다. 정순이 놀라 일어났다. 이게 뭐요? 통지서를 들이밀었다. 정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그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소? 내 동의도 없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5천만 원. 5천만 원을 빌렸단 말이오? 그걸로 뭘 한 거요? 또 도박했소? 정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박노인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집까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깊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절망이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소. 박노인이 소리쳤다. 40년을 함께 살았소.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소? 내가 뭘 못해줬소? 왜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요?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럼 병원을 가야지. 입원을 해야지. 왜 혼자 그걸 안고 이 지경까지 만드는 거요? 박노인은 가슴을 쥐어뜯었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다. 여보. 정순이 놀라 달려왔다. 박노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정수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다. 간신히 신고를 마쳤다. 여보. 버텨요. 곧 구급차 와요. 박노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내를 바라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아, 저 사람도 힘들었구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 40년의 정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박노인을 들것에 실었다. 정순도 따라 탔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아내예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갑자기 가슴을 쥐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다. 의사들이 급히 처치를 시작했다. 정수는 밖에서 기다렸다. 손을 꼭 쥐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1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떻게 됐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응급 처치는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내가 죽인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다. 심장마비의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자신이 그 스트레스를 준 것이다. 자신이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중환자실 밖에서 정수는 밤을 새웠다. 1시간에 한 번씩 면회가 가능했다. 들어갈 때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봤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선에 연결된 모습.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생기가 없는 손이었다. 이제 그만할게요. 정말 그만할게요. 제발 눈 떠요. 제발. 하지만 박노인은 눈을 뜨지 않았다. 계속 잠들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박노인은 여전히 의식불명이었다. 정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매시간 중환자실에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사흘 동안 정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인생을, 남편과의 40년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보니 모든 게 후회였다. 경마장에 따라간 그날, 처음 돈을 딴 그날, 인터넷 도박을 시작한 그날. 모든 순간이 후회였다. 돈이 뭐라고, 집이 뭐라고. 정말 중요한 건 옆에 있던 사람이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묵묵히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 그 사람이 진짜 재산이었다. 정수는 결심했다. 남편이 깨어나면, 아니, 깨어나지 않더라도 이제는 정말로 끊겠다고. 도박을 완전히 끊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박노인이 눈을 떴다. 미약한 신음소리였지만 정수는 들었다. 달려갔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렸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살아있었다. 당신. 네, 저예요. 여보.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울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검사를 시작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다행입니다. 의사는 말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노인은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병실에서 둘만 있을 때 정수는 남편 앞에 무릎 꿇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미쳤었어요. 박노인은 아내를 바라봤다. 말하기 힘들었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미안하오. 무슨 말씀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못 지켜줘서 당신을.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힘들었을 텐데, 외로웠을 텐데, 나는 그냥 옆에만 있었지. 진짜로 위로해주지 못했소.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줬어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정말 끊을게요. 도박 사이트 다 탈퇴했어요. 카드도 다 끊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게요. 제대로 치료받을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내가 고마워해야죠. 이런 나를 끝까지 붙잡아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다. 40년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눈물이었다. 박노인은 한 달 후 퇴원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정수는 약속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다. 석 달간의 집중치료 프로그램이었다. 그 석 달 동안 박노인은 매일 병원을 찾아갔다. 아내를 면회하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상담 어땠소? 좋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도박에 빠졌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공허함이었대요. 가게를 잃고 나서 할 일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극적인 걸 찾았던 거래요. 그랬구먼.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헤쳐나갔어야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박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같이 채워봅시다. 그 공허함을. 네. 고마워요, 여보. 석 달이 지나 정순이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집 지킬 수 있을까요? 담보대출 5천만 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을 잃게 된다. 걱정 마시오. 어떻게든 해봅시다. 박노인은 말했지만 사실 막막했다. 퇴직금은 바닥났고 수입은 없었다. 나이가 있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둘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당신 우리 다시 장사해 볼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사요? 네. 분식집까지는 못하더라도 포장마차라든지 작은 거라도. 박노인은 생각했다. 나이가 있긴 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요. 해봅시다. 둘은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저축해둔 마지막 돈으로 중고 포장마차를 샀다. 떡볶이, 순대, 튀김을 팔기로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장사가 잘 안 됐다. 날씨가 추운 날은 손님이 없었다. 비 오는 날은 장사를 못했다.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나가서 장사를 했다. 정수는 떡볶이를 끓이고 박노인은 튀김을 튀겼다. 손님이 없어도 둘이 함께였다. 손님 없네요. 그래도 기다려봅시다. 추워요. 괜찮소. 당신은? 저도 괜찮아요. 소소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대화가 따뜻했다. 시간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났다. 장사가 조금씩 늘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벌기 시작했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희망이었다.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2년이 지났다. 둘은 꾸준히 장사를 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포장마차를 끌고 나갔다. 그리고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정수는 약속을 지켰다. 단 한 번도 도박에 손대지 않았다. 유혹이 올 때마다 남편을 떠올렸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남편의 모습을.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드디어 3년째 되는 해 빚을 모두 갚았다. 원금과 이자 모두 합쳐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마지막 입금을 하고 나왔을 때 정수는 박노인을 꼭 껴안았다. 우리 해냈어요. 그래요. 고생했어. 둘은 거리 한복판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등기를 확인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었다. 진짜로 끝난 것이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그래요. 우리 집이요.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집에서 편히 잤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다. 그저 편안한 잠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박노인은 70을 넘겼고 정수는 68이 됐다. 포장마차는 접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힘들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빚도 다 갚았고 집도 지켰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정수는 새벽에 일어났다. 오랜만에 남편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썰었다. 된장을 풀어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박노인이 일어났다. 당신이 벌써 일어났소? 네.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고맙소. 둘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아삭한 김치. 맛있소.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전 맛이 나는디. 그럼요.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잖아요. 박노인은 웃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밥을 다 먹고 정순이 설거지를 하는데 박노인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 네. 고맙소.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수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때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 버릴 수 없었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디. 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하오.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다. 늙고 주름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세월은 더 흘렀다. 박노인은 75이 됐다. 어느 날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장례식 날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몇 년 전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떡볶이를 끓이며 환하게 웃던 모습.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다. 마지막 10년을 함께 행복하게 보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장례를 치르고 정수는 혼자가 됐다. 빈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신발장에 놓인 낡은 운동화, 옷장에 걸린 잠바, 거실 소파에 놓인 안경. 정수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그대로 뒀다. 남편이 아직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눈을 떴다. 남편이 매일 일어나던 시간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부엌으로 갔다. 쌀을 씻었다. 밥을 짓기 시작했다. 물을 썰고 된장을 풀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밥이 다 됐다. 밥상을 차렸다. 밥공기 2개, 국그릇 2개.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남편의 것.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식탁에 모셨다. 그리고 사진 앞에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을 놓았다. 여보, 밥 먹어요. 정수는 맞은편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구수했다. 남편이 해주던 맛이었다. 맛있어요, 여보. 제가 만들었는데 당신 맛이 나요. 정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다. 당신이 옆에서 많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수한지 다 배웠어요. 밥을 한 숟가락씩 먹으며 정수는 혼잣말을 계속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하늘이 맑아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런 날씨예요. 어제 미자 언니가 전화했어요. 안부 물어봤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밥을 다 먹었다.
정수는 남편의 밥 공기를 들여다봤다. 밥이 그대로 있었다. 당연했다. 못 드셨네요. 괜찮아요. 제가 대신 먹을게요. 음식은 남기면 안 되잖아요. 정수는 남편의 밥도 천천히 먹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일상을 이어갔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다. 나이든 부부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우리도 저랬지. 포장마차를 하던 시절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둘이 손을 잡고 걸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고마워요, 여보.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만약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것이다. 집도 잃고 모든 걸 잃고 혼자 쓸쓸하게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함께했다. 화가 나도 실망해도 절망해도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게 사랑이었나 봐요. 정수는 생각했다. 사랑은 반짝이는 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는 것이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저녁이 됐다. 집으로 돌아왔다. 또 밥을 지었다. 또 밥상을 차렸다. 남편의 사진 앞에 밥을 놓았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이것이 정순의 새로운 일상이 됐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정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였다. 할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젊은 봉사자가 말했다. 옛날에 식당을 했어요. 40년 가까이. 와,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온 일이니까요. 정수는 웃었다. 요리를 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했다. 칼질을 하고 불 앞에 서고 음식을 만드는 일.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여보. 국을 끓이면서 반찬을 만들면서 정수는 남편을 느꼈다. 어깨 너머로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래, 잘하고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예전에 포장마차를 하던 자리를 지나쳤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치킨집이었다. 우리 여기서 참 열심히 했지. 추운 겨울 손이 꽁꽁 얼어도 떡볶이를 끓이던 기억. 손님이 없어도 웃으며 기다리던 기억.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웠어요, 여보. 그때 함께 해줘서.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여는데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녀왔소? 정수는 멈칫했다.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다. 네, 다녀왔어요.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따뜻한 불빛이 집안을 밝혔다.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지을 시간이었다. 쌀을 씻으며 정수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남편이 좋아하던 옛날 가요였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물을 썰고 된장을 풀었다. 40년간 해온 일이었다. 밥이 익는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정수는 밥상을 차렸다. 남편의 사진을 식탁에 모시고 밥 한 공기를 놓았다. 여보, 오늘도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예요. 정수는 맞은편에 앉았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어요. 오늘도 잘 됐네요. 혼잣말을 하며 밥을 먹었다.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며.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여보, 노을 좀 봐요. 참 예쁘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정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옆을 돌아봤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비어 있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것 같았다. 여보, 거기서는 편하시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다. 남편이 편히 쉬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행복하다는 것을. 나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을게요. 정수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이 평온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정순도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 밥을 차렸다. 그리고 함께 먹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울었다. 어느 봄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지으려는데 갑자기 힘이 빠졌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아, 이제 시간이 됐나 봐. 정수는 알았다. 자신의 때가 온 것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간신히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누웠다.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여보, 나 이제 갈게요. 정수는 눈을 감았다. 숨이 점점 얕아졌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 같았다. 눈을 떴다. 남편이 서 있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27,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 당신, 오래 기다렸소. 남편이 웃었다. 정순도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했다. 미안해요. 늦어서. 아니요. 제때 왔소. 남편이 손을 내밀었다. 정수는 그 손을 잡았다. 일어섰다.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웠다. 아프지 않았다.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괜찮았다. 남편과 함께니까. 뒤돌아보니 소파에 자신이 누워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웃고 있었다. 안녕. 정수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며칠 후 이웃이 정순을 발견했다.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손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친척도 자식도 없는 부부였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 봉사활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 단골이었던 손님들. 좋은 분이셨어요. 남편분과 정말 금슬이 좋으셨죠. 마지막까지 남편분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은 정순을 기억했다. 따뜻했던 사람, 강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정수는 남편 곁에 묻혔다. 나란히 누운 2개의 비석.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 박노인, 사랑하는 아내 정순. 이곳에서 다시 만나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랑은 끝까지 함께 버티는 용기입니다. 봄바람이 불었다. 묘지 위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햇살이 따뜻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남편과 아내의 웃음소리. 40년 아니 영원히 함께할 두 사람의 웃음소리.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니 저 세상 어딘가에서 그들은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